안녕하세요.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를 뜻합니다. 트럭 같은 차량에 끌려다니는 견인포와 견조 생각하면 쉬운데요. 적의 공격에 취약한 견인포와는 달리 자주포는 중장갑을 둘러 뛰어난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견인포는 차량으로 대포를 끌고 이동해 차량을 떼어낸 뒤 포진지를 구축해 사격 준비를 하는데 수십 분 이상이 걸리지만 자주포는 무한궤도와 엔진, 장갑, 대포를 갖추고 있어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포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은 1000마력의 엔진으로 최고 속도가 67km인데 전장 12m, 47톤의 거구의 자주포가 그 속도로 달려온다면 압도감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긴 사거리로 후방에서 전방의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K9이 수출된 국가의 자주포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그저 후방 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2조 원 규모의 K9을 도입한 이집트는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포의 해상 방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체 아미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집트는 지중해에 연한 해상 방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액세스 디나이얼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 이어온 이집트 해상시험에서 해안포로서의 우수한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였습니다. 해안포는 대대함선용으로 운용되는 육상 해안 요새의 대포를 말합니다. 모든 해안선을 함정 및 항공기만으로 지키기에는 해당 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주요 항구나 해협에 대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상에서 지원하는 화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방어체계가 바로 해안포죠. 놀랍게도 해안포 1문에 갇히는 동급의 함포 3문으로 치는 게 정설입니다. 흔들리는 함선에서의 함포 사격에 비해 안정된 지상에서 발포하는 해안포의 명중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또한 함포가 아닌 다른 곳에 맞아도 무력화될 수 있는 함선에 비해 해안포는 피탄 면적이 매우 작아 생존율이 훨씬 높고 지형까지 잘 활용하여 배치하면 이 점은 배가 됩니다. 고립된 함선과 달리 해안포는 대부분 해안부대에 설치되므로 수리보급 인력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기도 하죠. 단점이라면 육지에 고정돼 있을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사격 뒤 1부터 2분 만에 처음 사격 위치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완벽히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K9 자주포를 해안 방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인 호주는 접경국이 없어 처음 K9이 도입될 때만 해도 굳이 왜?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드러났는데요. 2021호주 국방보고서에서는 A2AD 즉 NTXS 에리어 디나이어를 발표하면서 A2AD는 분쟁 지역이나 전쟁터에서 적의 이동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주포의 해안 사격도 여기에 속하죠. 이러한 호주군의 자주포 운용 계획은 호주 포병대의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주 포병 주력 부대인 812 포병연다 호주 북부 다운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운시는 호주 최상단 북쪽 끝에 있는 도시로 바로 앞에 티모르해를 앞두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섬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다른 포병 부대인 1연대와 6연대도 호주 대륙 극동쪽 해안 지역인 퀸즐랜드 에노게라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최상단 북쪽에 위치한 812연대에서는 현재 155mm M777 곡사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겨우 24km 밖에 되지 않고 구형인 39구경장의 평균 발사 속도가 분당 2회밖에 되지 않아 이를 K9 자주포로 대체할 계획인 것입니다. K9은 155mm 52구경장으로 4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체계, 구동장치 및 탄장전장치 등을 갖춰 국뽕배고도 전 세계 자주포들 가운데 최상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작년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려 하였고 이에 고폭탄의 경우 54km라는 어마무시한 사거리를 갖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호주 다운시에 배치될 K9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 인니는 400조 원이라는 경제적 대손실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는 티모르 사이에 두고 400조 원의 유전의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해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많은데 특히 바이온단 지역에서만 매장 추정량이 21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호주 인니 동티모르가 서로 각자의 이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 곳에 3국이 달라붙게 된 문제의 뿌리는 동티모르의 역사적 굴곡에서 비롯됩니다. 동티모르는 5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오다 1975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부가 침략하면서 99년 독립하기까지 인도네시아 군정 치하에 놓였었는데요. 당시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묵인하는 대가로 동티모르해의 3분의 1을 호주 영해로 인정받는 동시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석유 공동개발 구역으로 규정해 로열티 수익을 양국 간 50대 50으로 나누는 데까지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호주의 지원을 받은 동티모르는 독립하게 되었고 이에 계약이 파기돼 호주가 인도네시아 없이 다시 동티모르와 계약을 맺은 것이죠. 호주는 2018년 동티모르와 영구적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우선적으로 42조 원의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배알이 꼴려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것이죠. 다모스 아구스만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무조약 담당국장은 이곳 티모르해 유전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의 것이었다며 인도네시아를 배척한 호주와 동티모르의 독단적인 협상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가 정말 많이 났는지 유전뿐만 아니라 암초에 대한 영유권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호주를 압박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동티모르와도 해양 경계를 새로 했으니 우리와도 새로운 경계선을 지어야 한다며 생떼를 쓰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에시모어 슈모어 인도네시아명 팔라우 파시르 암초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 티모르해에 있는 에시모어 암초는 거리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훨씬 가깝죠. 인도네시아 로테섬과는 150km 거리인 반면 호주 대륙과는 그 2배인 300여 킬로미터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는 호주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마치 중국처럼 불법 어선들을 국가 주도하에 에시모어 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거의 적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니가 13억이면 그게 중국이다. 이에 호주 수산관리국의 품하는 해양국경사령부, 호주 국경수비대, 호주 국방군과 협력하여 외국 선박의 침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졸라인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자체 성명을 통해 호주 해역에서 조업하는 인도네시아 선박들이 인도네시아 군의 보호를 받으며 호주 북서부 해역의 에시모어 카르티에 제도 및 스콘 리프 부근과 더 남쪽의 롤리쇼얼스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지급받은 741톤급 하쿠레이 마루호를 호주와 동티모르 유전 공동개발구역인 바이온단 지역으로 보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호주군이 서둘러 K9 30문을 1조 원 주고 도입해 해안가에 배치, 인도네시아 함정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호주 정보 공동체인 AIC의 보고서에서 K9의 주구 도입에 대한 자체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K9을 무려 대함 타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말한 62마일 100km의 유도폭탄은 풍산그룹에서 개발 중인 155mm 유도포탄입니다. 감은 글라이딩 가이디드 아틸러리 뮤니션의 약자로 활공유도 곡사포탄이라는 뜻인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 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 사거리를 확보합니다. 사실상 탄이라 쓰고 미사일이라 읽는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라 유도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활공유도폭탄에 가깝습니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약 추진 재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에 무려 움직이는 적 함정에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의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험 평가 중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하는 성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의 K9 수출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수차례 내비쳤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디메이를 통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한 후 추가 3척에 발주하였고 KF-21 공동개발까지 진행하였으나 계약금과 미납금을 질질 지저분하게 끌면서 이뤄온 상태인데 글쎄 이 시점에 프랑스에서 전투기와 잠수함을 도입한 것입니다. 전투기 도입 대수는 무려 42대 그리고 프랑스 스코르펜 스코어펜 잠수함 2척이죠. 마침 프랑스는 호주의 오쿠스가이브로 72조 원 잠수함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인니의 무기 판매로 호주에 한방 먹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사던 잠수함을 사던 관심 바뀌지만 문제는 계약금 및 미납금 지불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미루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에게는 줄 돈이 있다는 것에 한국 국민들은 사실상 더 이상 협력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은 인니와 손절하고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얻을 것이 더욱 많다는 의견인데요. 6월 23일 호주 매체 베이 93.9에 따르면 하나 디펜스는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인근 부지에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제작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서는 향후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 확장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5조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설명하였는데요. 즉 질롱시의 공장에서 K9과 레드백 장갑차의 생산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의 신뢰를 회복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으로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17위인 호주를 제치고 15위에 올랐지만 그러한 성과는 다 뒷간에 넣은 채 한국과의 약속을 수차례 어기면서 이제는 프랑스를 개입시켜 한국을 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F-21의 개발 분담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이제 곧 KF-21이 곧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대의 프로토타입 항공기 중 어느 것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즈니스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원활한 협력이 아직 남은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60%는 한국 정부가 20%는 인도네시아가 20%는 타이 등 한국 기업이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체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납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연체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6대의 시제 기종 한 대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최근 한국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분담금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국이 KF-21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방산 제품이 여기저기서 팔리기까지 마케팅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없다면 한국은 KF-21을 아무데도 탈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0월에 분담금 비율을 20% 그대로 유지하되 약 30%는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하고 공동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체금 일부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연체금 상환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소 도발적인 언어로 한국을 자극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T-50 훈련기와 잠수함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며 다목적 상륙함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KF-21의 수출 홍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